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정보영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앞에 그 김수경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국민건강 임상연구 사업에 근거 생성 전향적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그 연구 과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아산병원 강의할 때 거기서는 아산병원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연구비 획득 팁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었는데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슬라이드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신방세동 약물요법에 대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결국은 파이널하게 그 우리나라의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정책을 바꾸는 것까지 가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필요한 그런 과제로 돼 있습니다. 저희 과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방세동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 70세에서는 전인구 한 1%, 그다음 80세에는 전인구 10%라 그러는데 요즘 80세 넘어가신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만성병이거든요. 이게 뇌졸중도 생기고 사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신방세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치료 지침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와파린이라는 약제를 지금까지 한 4, 50년 동안 계속 와파린이라는 항원고제를 써왔었는데 이 노악이라는 새로운 약제가 큰 대형 회사에서 4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 약값이 그 약제가 거의 한 12, 3만 원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한 4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모든 치료 가이드라인이 다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이 전반적인 이제 인구 고령화로 환자가 이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기존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이제 막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이런 전향적 임상 코호트가 없어가지고 전혀 답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또 아시아 내에서도 이게 항원고요법이나 이런 게 과연 나라마다 다 똑같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제가 우리 다른 전남대 선생 슬라이드로 했는데 제일 이쁘다고 생각한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 선생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마다 생긴 게 다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 달라가지고 진짜 다르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반응 자체가. 그래서 아시아인에서 신방세동의 특징은 뭐냐면 뇌졸중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서양인들보다. 저희가 레지던트 때나 학생 때 배웠을 때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뇌출혈은 많은데 허혈성 뇌졸중은 별로 없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조사해 보니까 아시아인이 훨씬 더 허혈성 뇌출혈이 많고 와파린을 쓰면은 뇌출혈이 또 많이 생겨요. 그리고 노악이나 새로운 약제를 쓰면 아시아인들한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아권에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막 대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기적절하게 이런 연구 공모가 떠가지고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침 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에서 심지어 정말 작은 도시국가인 스위스에서도 자기 나라 레지스트를 갖고 있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레지스트 구축이 아시다시피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사전 연구 이런 분야에 대한 사전 연구를 이제 그때 연구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연구의 큰 틀은 뭐냐면은 전향적인 임상 코호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전향적으로 이 치료 같은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원고요법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약물치료, 약물치료 중에서 맥박수 조절, 동일도 조절 약제인데 그런 거를 이제 해서 근거를 생성을 해가지고 지침을 개발하고 또 추가로 심평원이나 공단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마커 개발까지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넣었던 건 아니고 과제 평가라는 데 이제 그냥 단순히 환자만 등록하는 것보다 바이오마커까지 넣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요게 이제 추가가 돼서 되게 다양한 거를 이렇게 아우르는 연구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임상의사로서는 이 많은 부분이 대부분 하고 있는 영역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호트를 전국에 한 10개 기관 정도 3차 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호트를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심방세동 약제를 쓰는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모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간격으로 환자 아웃컴을 이제 조사하는 프로토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저희가 검사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업저베이션이나 연구기 때문에 추가 인터벤션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이제 환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거가 메인이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로는, 항응고요법의 그 치료 효과 같은 걸 본다는 거, 그 다음에 항부정맥제, 그 다음에 맥박수 조절하는 약제 이런 것들의 코스트 이펙티브를 본다는 거고,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는 지금 저희 연세대학교 예방학과의 김창수 교수님이 봐주고 있고, 제가 오늘도 또 메일 한번 보냈는데 7월, 8월, 9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과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은 제가 이제 총괄 PI고, 그 다음에 두 팀으로 크게 나눠왔습니다. 이렇게. 코호트를 구축한 팀, 10개 병원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CRC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셉으로 예방학과 코스트 이펙티브 하는 그 팀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커 하는 팀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회랑 이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지침 개발까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침 개발 회의는 지금 한 2번 정도 했는데 계속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록한 환자가 지금, 7,300명 정도를 등록을 했고, 아이크릿에 입력한 게 7,100명 정도 입력을 했습니다. 설문지는 한 900명 정도 지금 설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도 저희가 그래서 안에 들어있어서 하게 돼 있고요. 결과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6,500명 정도의 우리나라 환자의 심방세동 치료 패턴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항응고요법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맥박수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항부정맥 약제를 치료하는 거, 조금 그거 하시겠지만은, 생각보다는 그 전에 저희가 공단에서 나온 샘플 코호트는 2013년도까지 있었었는데, 치료 패턴 자체가 항응고요법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보통 와파린 사용률이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와파린 사용률이 한 20% 미만, 한 18%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3차 병원 기관에 와파린 사용률은 비슷해요. 진짜 한 18%,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노악 사용률이 한 50%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전체 항응고요법이 한 70%까지 올라갔으니까 되게 놀라운 거죠. 거의 절반 이상을 치료를 안 하던 환자들이 절반 이상의 치료가 되는 그런 컨셉이 되거든요. 이런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맥박수 조절하고 그런 거는 맥박수 조절이 그전에까지는 되게 스트릭트하게 했는데 루즈하게 하는 걸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2007년도, 10년도 전에 나왔던 외국 보고보다 맥박수 조절하는 약제가 들어간 환자 숫자가 더 줄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지금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적절하게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웃컴은 아마 금년 말부터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국인에서 가장 적절한 뇌졸중 예측법이 뭔지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스코어가 제일 좋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영국에 있는 뇌졸중 전문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예측법이 어떤 게 좋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또, 심방세동의 발생 원인이 뭐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심방세동이 되게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데이터를 보면은 외국에서 평균 체중이 환자군이 95kg예요. 95kg, 97kg 막. 우리나라 환자군은 아시아권의 환자군의 평균 체중은 60, 한 7kg, 6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게임이 다른 거예요. 한 30kg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약제 같은 것도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그 후생청에서 그 약제 약동학 검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약을 줄여서 해야 된다. 자기 나라 국민들은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외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나온 데는 그런 환자들이 없어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나이 한 60, 그러니까 70, 80 넘어가신 할머니들 보통 50kg도 안 되시는 분들 외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말기 암 환자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 아니면 찾아볼 수가 없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의 데이터.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런 심방세동에 관련된 인자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병이 생기냐, 그것도 컨셉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BMI라고 하지 않습니까? BMI 25 이하가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평균에 가깝지 않습니까? 30 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외국은 30 넘은 사람이 거의 한 50%가 넘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시아인 사람들은 대부분 25 이하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인자가 정말 중요하냐 봤더니 프리하이퍼텐션과 프리디엠이 연관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노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나? 아까 저희 병원 저희 이제 코드 AF라는 그런 데이터에서만 봤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보험공단의 전체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 90만 명 정도 환자의 심방세동 환자들이 하원고율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래서 2015년까지 봤는데, 보험에 따라서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처방 패턴이. 보험 되기 전에는 거의 처방을 못 하다가 보험이 되면서 드라마틱하게 늘다가 완전히 다 커버를 해주니까 거의 2배 정도가 이제 는 거죠. 그러니까 와파리 나고, 지금은 아마 저희 병원, 저희 요번에 전향적인 코호트에는 50%가 노학인데, 이러면서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 이 코릴레이션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간에 동일한 시기에 뇌졸중이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쭉 줄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키우면 되게 차이나 보이는데, 사망률도 쭉 줄습니다. 이렇게. 입원율도 줄고. 그러니까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개발도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RNA를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논문 성과나 그런 거 하는 건데, 한 19편 정도 논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9개는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번 저희 이제 심장학회 저희가 아까 전향적인 코호트로 이제 낸 건데, 한 9개 정도 초록을 냈습니다. 이제 논문을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지금 1개 논문이 지금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논문들이 아마 조만간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성과가 지금 많이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 개발에 있어서는 이 과제가 좀 복잡해가지고, 지침 개발은 저희가 이제 학회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지침 개발한 위원회를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도 지침 개발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또 받으면서 추가로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 해서 이제 지침을 일단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임상 의사들한테는 정말 좋은 연구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프랙티스 내에서 할 수 있는 연구비, 앞서 말씀하신 뭐 복지부나 미창부 과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베이직 리서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환자 보는 거 이외에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하는 환자 보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연구비가 없었을 때는 뭐 저희 선배님들은 그렇게까지는 하기 쉽지 않았던 그런 건데,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국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구비인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연구비가 아무튼 계속 진행이 잘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